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무릉계고가 기숙사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한 5년 전쯤에 강원도에 살았거든. 길진 않고 한 4개월 정도 살았는데 기숙사 비슷하게 해서 한 방에 4명이서 지냈어. 우리 방에는 선배 2명, 나와 동기 1명, 그리고 나. 이렇게 있었는데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이 길었어. 그러다 한 날은 엄마의 부재중 통화가 20통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전화했나 싶어서 전화를 하니 엄마가 급한 목소리로 "너 무슨 일 없었어? 괜찮아?" 라고 묻는 거야. 우리 엄마가 예지몽을 되게 잘 꾸는 편인데 안 좋은 꿈을 꿨다는 거야. 꿈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갑자기 머리를 정말 새빨간색으로 염색하고 엄마 앞에 나타났대. 그래서 엄마가 "너 머리가 그게 뭐야?" 라고 하니까 내가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사라졌다는 거야. 난 엄마한테 웃으면서 별거 아닌 걸로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고 걱정 말고 끊으라고 했어. 그리고 다음날 나랑 함께 방 쓰는 동기가 나한테 와서는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야. 그 꿈의 내용은 나는 하얀색 탑 드레스를 입고 동기는 하얀색 코트형 드레스를 입었는데 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대. 근데 갑자기 내 옷이 아래서부터 새빨간색으로 물들더니 내가 갑자기 막 웃기 시작하더란 거야. 그러다가 목 부분까지도 새빨갛게 변하니까 갑자기 표정을 정색하면서 손 놓으라면서 쌍욕을 하더란 거야. 그래서 동기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짜증나. 그러고 소리를 딱 지르더래. 그리고 꿈에서 깼다는 거야. 엄마와 친구 둘 다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하니까 살짝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리고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기숙사가 기독교 학교 기숙사다 보니까 주말마다 교회를 나눠서 가는데 그날은 우리 교회에서 계곡을 가게 된 거야. 그 꿈 이야기 듣고 바로 다음 날이 계곡 가게 된 날인데 그 계곡은 무릉계곡이었어. 이리저리 놀고 있는데 큼직한 바위가 약간 내리막처럼 되어 있어서 애들이 그걸 미끄럼틀 마냥 타고 놀았어. 재밌어 보이길래 나도 미끄러져서 내려가는데 멈춰야 하는데 안 멈춰지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계곡으로 빠졌어. 근데 그 계곡이 보는 것보다 엄청 깊었나 봐. 허우적거리면서 수면으로 올라올 때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 치다가 이제 죽겠다, 못 견디겠다란 생각이 들고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근데 내가 원래 물 안에서 눈을 못 뜨는데 그 순간 눈이 딱 떠지는 거야. 근데 물에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초록색으로 흐릿흐릿하게 뭔가가 보이는데 내가 자세가 수면 아래쪽으로 등이 위치해 있었는데 내 아래쪽으로 누가 옷을 잡고 당기는 느낌이 나는 거야. 몸도 잘 안 움직여지고 해서 너무 무서운데 죽기 싫다는 그 생각 하나에 다시 몸에 힘을 주고 이를 악물고 다시 올라가서 허우적거렸어. 그러다가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를 딱 하는데 내 엄지발가락 끝에 진짜로 간당간당하게 밑에서 솟은 바위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딱 걸려서 내가 발가락 하나로 지탱하고 수면 위에 얼굴 내밀고 숨 고르고 막 살려달라고 했어. 그렇게 멀리서 날 보고 목사님이 오셔서 구해주셨어. 그렇게 한 고비 넘기고 그날 밤에 가만히 전날 꾼 꿈을 생각해보니까 소름이 쫙 돋더라. 꿈 내용이 뭐였냐면 엄마랑 친구랑 쇼핑을 하러 갔는데 옷을 사러 갔는데 빨간 구두가 보이는 거야. 친구가 그 구두 별로 안 예쁘다며 사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검은색 옷을 입은 점원이 막 억지를 쓰는 거야. 이 구두가 엄청 예쁘다면서 다른 구두는 사이즈도 없을 거라면서.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직원한테 "아, 이년이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라면서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싸우지 말라고 중재를 했지. 그러는 와중에도 끈질기게 점원은 나에게 구두를 신어보라고 했지만 나는 친구가 화가 나 있는 상태라 큰 일이 생길까 싶어 죄송하다며 그 가게를 얼른 빠져나왔어. 근데 내 뒤로 점원이 엄청 낮은 목소리로 "다 되어 갔었는데 아깝다. 생각해보니 빨간 머리, 빨간 드레스, 빨간 구두까지 다 신었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 치매 할아버지와 하얀 얼굴 여자의 비밀. 제 친구는 으리으리한 2층 집에 살고 있는 꽤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겐 남모를 고충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가족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었던 거죠. 치매는 정도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다르겠지만 할아버지께서 난폭한 행동이나 돌발 행동을 보이실 때마다 늘 제지하고 수습해야 했던 건 가족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병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서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을 쏟아버리시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는 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께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시자 언제부턴가 친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린 마음에 미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점점 싫어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학교에서 돌아와 2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라면이 먹고 싶다. 라면 좀 끓여줘라고 부탁했지만 친구는 고개를 돌려 싫어요. 할아버지가 끓여 드세요라고 대답했고 할아버지는 친구에게 다시 부탁했지만 친구는 매몰차게 거절하고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에 들어온 친구는 시험 준비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두 시간쯤 지나자 책상에서 그대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꿈속 배경이 현실과 똑같은 친구의 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방 안에 열려있는 창문으로 밖을 무심코 보게 되었는데 집과 좀 떨어진 길 위에서 한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꽤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였지만 그 사람이 친구의 집과 점점 가까워지며 어느 정도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자였는데 얼굴은 하얗게 분칠을 하고 노란색 한복을 입고 등 뒤에는 큰 항아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차림새에 여자가 자신의 집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고도 친구는 그렇게 무섭단 생각이 들지는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아주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것처럼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괴상한 행동을 보며 친구는 꿈에서 깔깔대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사이 그 여자는 점점 친구의 집과 가까워지고 결국 집 앞까지 다다르자 그 해괴망측한 춤을 그만두고 발걸음도 멈춘 채 여학생의 집 대문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까지 웃고 떠들던 여학생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잠잠한 모습에 왠지 모를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적막한 시간이 잠시 흐르고 갑자기 대문이 기익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대문에서 나온 사람은 치매에 걸린 친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문에서 나와 그 여자 쪽으로 걸어나가셨습니다. 2층 방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등에 메고 있던 항아리를 땅에 내려놓더니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몸을 돌려 2층 쪽으로 고개를 들더니 친구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인자한 웃음을 보이시고는 여자의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조용히 뚜껑을 닫고 다시 그 항아리를 등에 둘러매고 또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집 앞을 지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친구는 잠에서 깼고 곧장 할아버지를 찾아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숨을 거두신 채 가만히 누워 계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도 친구는 한참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어느 날 할아버지 생각에 친구가 책상에 엎드려 울던 중 고모가 와서 위로를 해주셨대요. 친구는 고모의 다독임에 평소 할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 기묘한 꿈이 잊히지 않아 고모에게 그 꿈 내용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꿈 내용을 들은 고모는 아니 그럼 그년이 우리 집에 또 왔었어? 알고 보니 1년 전 고모가 친구 집에서 잘 때 꿈을 꿨는데 그 여자가 똑같이 고모의 꿈에 나타나 할아버지를 데려가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모는 왠지 모를 불안한 느낌에 그 여자를 내쫓아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고모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원래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야 했었을지도 모른다며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죄책감은 많이 덜었지만 조금 두려움만 남았네요. 나중에 또 저에게도 그 여자가 항아리를 맨 채 올까봐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아파트 층간 소음의 미스터리. 그간 저는 이 아파트의 층간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어떤 날은 밤 12시가 넘어서 콩콩콩 하는 소리가 계속 나기도 했습니다. 경비실에 맨날 인터폰 하는 것도 지쳐서 하루는 그냥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좋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위층 아주머니는 언젠가 밤 늦게 잠이 안 와서 부엌에서 마늘을 좀 빻았어요.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클 줄 몰랐네요.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때는 우리 집에서 시끄럽게 한 적이 없는데 경비실에서 자꾸 인터폰 하니까 저희도 화가 나요. 저희 집이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은 다들 10시 넘어야 퇴근하는데 그래봤자 혼기 꽉 찬 딸이랑 우리 노부부뿐이에요.
시끄럽게 뛰거나 걷는 사람은 없는데 라며 정말 진실되게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아주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밤 늦은 시간, 또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나더군요. 신랑이 참지 못하고 잠옷 바람에 그 집으로 올라가고 저는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 싸움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위층은 아이들이 계속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끄럽다고 올라갔는데도 계속 뛰네. 라며 저도 잔뜩 화가 나 있었는데 올라간 신랑이 내려오질 않길래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저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7층 아주머니는 불 꺼진 조용한 7층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희 신랑은 머쓱해하며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짜증 섞인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 집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런다요. 불 다 끄고 자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어쩐대요. 앞뒤 상황 모르는 저는 죄송스러워하는 신랑과 다르게 아직도 아주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닫힌 방문 안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니 틀림없이 아이들은 방에서 뛰어놀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스트레스도 받았으니 꼭 현장을 잡고 말겠다는 야무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회식으로 밤늦게 온다는 신랑 때문에 밤 8시 반쯤 혼자 TV 보는데 뛰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없이 인터폰을 눌러댔지만 위층은 안 받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올라가서 벨을 여러 번 눌러댔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더군요. 열받아서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쿵쾅거리는 소리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터폰 하는데 시끄럽고 받지는 않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아예 아파트 앞마당에 나가서 층수를 눈으로 헤아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위층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6층인데 7층과 8층, 5층에도 불 켜진 집 하나 없이 깜깜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건너방 불이 켜져 있나 확인해봤지만 역시나 5층에서 8층까지 불 켜진 집이 저희 집뿐이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그저 옆집에서 뛰는 소리가 울렸을 거라고 위안 삼았지만 언젠가부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불 꺼진 7층을 누군가 뛰어다니는 건 아닌지. 네 번째 이야기, 고려대 병원에서의 마지막 2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큰삼촌은 당시 위암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고려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시고 많이 치료도 받으셨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더 이상 병원에 있어도 방법이 없다고 하셔서 퇴원하신 후 집에 계셨습니다. 삼촌께서는 이혼하신 후 어느 아주머니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는 참 독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아픈데도 삼촌 돈으로 놀러 다니고 간호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친척 언니가 찾아가 보니 죽이라고 끓여놓은 냄비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벌레들이 드글드글 하더랍니다. 삼촌은 그걸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신지 애써 모른 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러시다가 삼촌께서 너무 아프셔서 다시 고려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고 저와 언니, 엄마, 아저씨, 할머니, 삼촌들 등 모두 모여 병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친구가 고려대학교 앞에 있다고 하길래 잠시 나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한 20분가량 친구를 잠시 만나고 돌아왔을 땐 병실이 울음바다였습니다. 삼촌께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삼촌이 돌아가신 그 20분 동안 가족들 모두 각자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오빠는 담배를 사러, 저는 친구를 만나러, 엄마는 잠시 급한 통화, 할머니는 수건을 빨러, 언니와 이모들은 간호사에게 이야기하러 비웠던 거죠. 삼촌이 돌아가시게 그 잠깐 사이엔 병실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삼촌의 임종을 지켜본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3일째 되던 날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 화장터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한 명 절을 하는데 평소 디스크 때문에 허리를 잘 못 펴시던 막내 이모가 절을 하시다가 갑자기 허리를 바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허리가 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막내 이모의 허리 상태를 알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모가 코피를 줄줄 흘리더니 피를 흘리며 바닥을 정신없이 기어다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로테스크한 상황에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모가 할머니께 기어가서는 바지가랑이를 잡고서 울며 외쳤습니다.
엄마, 나 가기 싫어. 엄마, 나 살고 싶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모의 목소리가 아니라 가래가 낀 듯한 그런 이상한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깜짝 놀라서 임신 중인 언니를 얼른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을 터뜨리시고 이모도 마구 울며 말했습니다. 한참 그러시다 이모는 정신을 잃으셨고 정신을 차리셨을 때는 장례식 때 있었던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다들 이모의 몸에 삼촌이 빙이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삼촌이어서 더 잊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촌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바랍니다. 5번째 이야기, 야간 알바의 오싹한 PC방 경험담. 제가 살던 동네에서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겪은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외진 동네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 동네가 흉흉한 곳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며 호신용으로 칼이라도 들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뿐이어서 동네가 어떻든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사를 끝낸 뒤 대학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었기에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PC방에서 야간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PC방이 2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꽤 큰 편이었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설 PC방인데 비해서 다른 하나는 골목 1층에 자리한 허름하고 조그마한 PC방이었습니다. 다행히 생긴 지 얼마 안 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깔끔하고 사장님도 젊으셔서 야간 수당도 주신다길래 등록금은 충분하겠다 싶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라곤 술 마시고 온 손님들의 토사물을 치우는 정도였죠. 그날은 유독 한가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밤 11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평소 새벽엔 야간 단골 손님이나 술 취해서 자다 가시는 손님들이 꽤 있었는데 그날은 새벽 1시부터 손님이 뚝 끊긴 상황이었어요. 속으로는 오픈빨이 떨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카운터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새벽 3시쯤에 드디어 손님이 오시더라고요.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울리길래 반가운 마음에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다가 굳어버렸습니다. 한 여자였는데 키가 180cm는 되어 보였고 생김새 또한 굉장히 기이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에다가 화장은 더욱 기괴했어요. 얼굴을 하얗게 분칠한 채 아이라인을 눈두덩이 위까지 덕지덕지 바른 데다가 입술을 빨간 립스틱으로 범벅을 했더라고요. 볼에는 보라색, 파란색 섀도우를 덕지덕지 칠해놨는 데다가 옷도 뭐가 묻었는진 몰라도 엄청 더럽고 정체 모를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눈동자만 살짝 굴려서 저를 쳐다본 뒤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고선 컴퓨터도 켜지 않고 까만 모니터만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뭔가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최대한 태어난 척 영화를 다시 재생시키고 그 여자를 주시했습니다. PC방 카운터에선 손님들이 뭘 하고 있는지 카운터 PC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자는 한 20분 뒤 컴퓨터를 키더니 이상한 사이트로 접속하더라고요. 그 사이트에는 처음 보는 언어와 특수 문자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뭐하는 여자인가 싶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었는데 괜히 멀쩡한 사람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몰라 사장님에게 이상한 손님이 왔다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고개를 들었는데 여자가 어느새 카운터 앞에 와 있었습니다. 입이 찢어질 듯이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 순간은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당황해서 눈이 마주친 채로 있었어요. 그러다 여자가 갑자기 뒤로 돌아뛰며 PC방 자리마다 돌아다니며 손뼉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말이죠. 그러곤 이상한 춤을 추는데 춤 모양새가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팔을 비틀더니 목을 꺾으려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알바고 뭐고 PC방을 뛰쳐나가 국밥집 앞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술 취한 손님입니까? 돈을 안 냈습니까? 라는 질문만 해대고 다시 설명해도 그런 사유로는 출동할 수 없다는 말만 해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장님께 연락했더니 다행히 바로 오신다고 했어요.
사장님도 한 동네에 살아서 5분 안에 오셨고 함께 PC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PC방에 들어가니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야간 단골 손님 두 분만 앉아서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손님들에게 이상한 여자 손님 못 봤냐 여쭤봤지만 아무도 못 봤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은 그냥 먹튀 손님이었던 것 같다며 괜찮다고 저를 다독여 주셨죠. 그러곤 사장님과 함께 CCTV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CCTV에 여자가 찍혀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 여자가 문을 연 그 순간부터 갑자기 파란 화면이 뜨더니 사장님과 제가 들어오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PC방엔 CCTV가 총 8대인데 여자의 모습이 하나도 안 찍힌 겁니다. 사장님도 당황하신 듯 보였고 일단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며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도 절 보며 기괴한 웃음을 짓던 그 여자가 잊히질 않아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PC방에 출근을 하긴 했지만 또 그 여자가 올까 무서워서 계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사장님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저만 그 여자를 봤고 증거가 없어 답답했지만 어느덧 개강하고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그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다 여름방학이 됐어요. 저는 친구와 공장 일용직 알바를 하다가 그 공장에서 일하던 한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제게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시길래 동네를 이야기했더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아저씨가 어릴 때 한때 살던 곳이라면서요. 그땐 논밭과 산뿐이었다고 하시며 요샌 어떠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그 동네에 있었던 일본인 무당 이야기를 아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른다고 했더니 아저씨가 어렸을 적 동네 뒷산에 정신 나간 일본인 여자 무당이 살았다는 거예요. 미치기 전엔 꽤 유명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는데 정신이 나간 뒤로는 점점 끊겼다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가끔 뒷산에서 무당이 이상한 춤을 추는 걸 봤다는 어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역 개발 때문에 뒷산을 허물게 되었는데 그때 그 무당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산에서 굴러 떨어진 건지 몰라도 온몸의 관절이 다 꺾인 채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체가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아저씨도 동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은 건데 기괴한 이야기라 아직도 안 잊혀진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때 PC방에서 봤던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아저씨가 말해준 무당의 생김새와 행동들이 그때 그 여자와 상당히 비슷했거든요. 그날 아저씨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잊고 있었던 여자의 얼굴이 문득문득 떠오르네요. 6번째 이야기, 언덕길에서 나타난 머리카락 여인의 공포. 저희 과외 선생님이 5년 전 겪은 일입니다. 당시 선생님이 살고 계시던 집에 가기 위해서는 공원을 지나 가파른 언덕길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공원을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지나가는 길, 공원 출구에 어떤 물체가 서 있더랍니다. 선생님은 단순한 호기심이 생겨 그 물체를 자세히 바라보았고 이내 그 모습에 정체의 소름이 돋더랍니다. 그 물체는 머리카락이 꽃갈모자처럼 비정상적으로 솟아있는 여자더래요. 선생님은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하고 부딪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헐레벌떡 그 공원을 빠져나와서는 미친 듯이 언덕길을 달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꽤나 경사진 길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너무 겁먹어서 냅다 달렸고 어느샌가 집에 도착했더랍니다. 혹시나 여기까지 그 여자가 쫓아오는 건 아닐까 무서워져서 문을 두드려 어머니가 열어준 문으로 얼른 들어갔대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때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좀 하다가 침대로 가려는데 침대 옆 창문에 눈길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집 앞에 가로등에 아까 봤던 그 이상한 여자가 서서 방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후로 선생님은 같은 악몽을 반복적으로 꿨고 그 이상한 여자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 공포에 떨었었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여자를 다시 만나는 적은 없다 보니 점차 잊혀졌고 그러다 어느 날 대학교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신을 보고 한참 웃더니 너 그때 모습 진짜 가관이더라. 그때라니 한 두세 달 전인가 너 언덕길 막 올라가더라. 나 그때 집에 가다가 너 봤어. 그때 그 날이었다는 걸 선생님은 직감했습니다. 그때 사정이 좀 있었어. 근데 그 여자 네 여자친구야. 좀 의외다. 무슨 여자친구? 아니 네가 업고 가던 여자. 머리 좀 이상하게 해서. 네 스타일 좀 독특하네. 그런데 그렇게 뛰는데도 잘도 엎혀 있더라. 7번째 이야기, 어두운 별관의 기묘한 겨울밤. 제가 초등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에는 방과 후 활동이라고 해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외부에서 선생님을 모셔와 본인이 원하는 서양화, 서예 등 취미활동 수업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또래들은 알 것 같습니다. 당시 서예가 나름 유행이라 미술 시간에도 종종 하곤 했고 저도 서예 과목을 배웠습니다. 서예나 한국화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먹을 이용하다 보니 항상 교실이 어둡고 검은 천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본관이 크고 별관이 작은 탓에 별관의 1층은 급식실과 서예실, 한국화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어두운 편이었고 급식실 때문에 습도도 높았습니다. 별관의 입구는 양쪽에 있었는데 특히 어두운 곳은 본관과 이어지는 쪽이었습니다. 수풀과 나무가 무성해서 더더욱 어두웠습니다. 그 반대편 입구는 그나마 밝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밤늦게 다니는 걸 좋아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학교 마치고 종종 친구들과 고무줄을 뛴다거나 이런저런 놀이에 빠져 방과 후 수업을 자주 빼먹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넉넉지 않아서 돈 주고 배우는 거라 자꾸 빼먹으니 어린 마음에 아깝기도 해서 그런 날은 수업에 들어가곤 했죠. 그날이 그랬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가려는데 왠지 마음이 쓰이길래 내일 쓸 먹이라도 갈아놓고 내일은 꼭 가서 열심히 해야지 하며 나름대로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인사하고 혼자 별관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라 5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는데도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밝은 쪽 입구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날따라 잠겨 있어서 결국 어두운 쪽 입구로 향했습니다. 밝은 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화실이 나오는데 어두운 쪽은 급식실을 지나서 들어가야 해서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결심했으니 꼭 가야만 할 것 같아서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잊히지 않는 그 순간. 뭔가 이질적인 그런 느낌. 그때 뭐랄까 현실감이 사라진 기분이 들었고 어쩌면 그때부터 뭔가에 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적막함이 깔린 어스름한 공간. 학교라는 공간이 원래 적막해지면 더 무서운 법이잖아요. 저는 극도의 긴장 상태로 바뀌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붕 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급식소로 들어갔습니다. 하얀색에 가까운 회색 식탁들과 의자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의자들과 식탁들이 줄지어 있는 급식소, 어린 저에게는 상당히 넓고 긴 공간이었죠. 창문을 블라인드로 쳐져 있었는데 연녹색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세요? 당기면 착 소리가 나며 틈이 벌어져서 안이 보이고 다시 당기면 블라인드가 닫히는 그런 블라인드였는데 항상 시끌벅적했던 급식소가 이토록 조용하고 어두우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 걸음과 함께 급식을 위한 쇠로 된 것들이 작은 소리를 내며 조금씩 흔들리는 소리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착착 하는 소리가 저 앞쪽에서 들리더라고요. 그건 창문을 가리고 있던 블라인드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블라인드를 계속해서 당기고 있었던 거죠. 전 그 순간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집에 간다던 친구가 장난을 치는가 싶었고 전 냉큼 고개를 숙여 누군지 보려고 했습니다. 숨더라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어야 했거든요. 단지 의자와 식탁뿐이었으니까요. 전 한껏 허리를 숙여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 공포를 맞닥뜨린 저는 고개를 휙 돌리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날따라 급식소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그리고 싱겁겠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울다시피 뛰어 들어간 서예실에는 남아있던 2명의 아이가 있었고 함께 손을 잡고 귀가했습니다. 물론 문이 잠겨있던 탓에 다시 급식소 쪽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무섭지는 않았고 돌아가는 길에 급식소에선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빠져나오고 난 뒤 급식소 창문을 보지 말았어야 했나 봅니다. 언뜻 쳐다본 급식소 창문에서는 블라인드를 살짝 벌리고 한 여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친구의 별장에서 생긴 기묘한 사건. 지난 여름, 친구의 친척이 별장을 갖고 있어서 친척에게 부탁하고 무료로 숙소를 구해서 3명이서 낚시 여행으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가로등 하나 없는 비포장도로를 한참이나 지나야 나오는 숲속의 펜션 같은 곳이었습니다. 시설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공짜라는 생각에 만족하며 낚시 물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물때가 새벽 1시 예정이어서 할 것도 없고
간단히 소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밤 12시쯤 되자 낚시는 해야 하지만 3명 모두 운전할 정도의 정신이 아니라서 술도 깰 겸 걸어가자고 이야기해서 낚시 채비를 하여 걸어서 향했습니다. 비포장도로에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을 핸드폰 라이트로 간신히 길을 밝혀가며 걷고 있는데 가는 도중 엉뚱한 곳에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반쯤 공사하다가 멈춘 듯한 건물은 집이라기보다는 펜션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짓다가 만 공사장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서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셔서 그런지 친구들과 함께 겁도 없이 그 건물에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친구 하나가 갑자기 빨리 가자 하며 정색을 하더라고요. 친구의 진지한 말투에 일단 알겠다 하고 친구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뒤에서 시시덕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워낙 오지에 있어서 비포장도로에서 아스팔트 도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없는 도로였습니다. 한참 열심히 걷고 있는데 뒤에서 라이트가 번쩍거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택시였습니다. 저희 옆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멈춘 택시 운전사는 창문을 열더니 타라고 하더군요. 낚시하러 가는 거요? 혹시 탈 생각이 있어? 라고 묻길래 거절하려 했는데 앞장서서 걷던 친구가 말도 없이 앞 조수석에 타더군요. 사실 이런 시골은 택시 잘못하면 택시 요금 폭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뭐라 하려 했지만 친구의 알 수 없는 무거운 분위기에 짓눌려 일단 탔습니다. 택시는 타자마자 급하게 엑셀을 밟기 시작하더군요. 뭐가 그리 급하신지 차도 없는 도로에서 미친 듯이 달리길래 사실 인신매매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택시 아저씨가 한참을 달리다 속도를 점점 줄인 뒤 하나를 묻더군요. 혹시 하는 말인데 자네들 뒤에 따라오던 아가씨 말여 일행 아니지? 순간 멍했다가 네? 저희 3명밖에 없었는데요. 라고 대답하자 아저씨는 그러냐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런데 아까부터 말도 없이 무거운 분위기를 유지하던 친구가 엄청 떨리는 목소리로 기사 아저씨도 보셨어요? 라고 묻는데 진짜 오싹하더라고요. 흉가 간 거요? 기사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 근처에 혹시 공사 중인 건물 갖는 거요? 반쯤 지어진 건물 그거 말야. 아마 아까 지나온 건물인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건물의 주인이 여성분이셨는데 투자를 받아 펜션을 짓다가 사기를 당해서 억대의 빚이 생기자 결국 그 건물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게 되었고 그 이후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번화가 쪽에서 내린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감에 휩싸여 바로 별장으로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편의점에 앉아 마실 거리를 사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심하게 떨고 있던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가 건물 구경하는데 이상한 시선이 느껴져 2층을 바라보니 머리가 산발인 여자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말도 못하고 도망가기 위해 우리의 걸음을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여자가 우리를 따라서 엉거주춤하게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날 바닷가 근처 모텔에서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 홍대 입구 신축 건물에서 겪은 기묘한 체험. 20대 중반,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던 때 겪었던 무섭고도 소름 끼쳤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2013년 무더웠던 여름, 저는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취업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취업 사이트와 교수님 추천 업체 등을 살펴보며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면접 공고가 나고 연락을 받으면 업체 약도를 보며 찾아가는 일이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저처럼 길치인 사람은 상세 주소가 있어도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래서 1시간 먼저 나서거나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면접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홍대 입구역 부근에 면접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근에 도착하니 시간이 무려 40분가량 남더군요. 근방에 아는 사람도 없고 PC방에 가기엔 시간이 애매하고 카페나 도서관도 그렇고 마땅히 할 게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땀은 억수같이 쏟아지고 그 몰골에 면접을 볼 수는 없어서 일단 땀을 식힐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신축 건물이 있었습니다. 면접 장소 바로 맞은편 건물이었고 건물 안에 혹시 화장실이라도 있을까 해서 땀도 닦고 생리현상도 해결하고 이래저래 좀 버티다 보면 시간이 맞겠다 싶어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신축 건물답게 로비 1층엔 안내데스크와 경비원분도 보였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고 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도심 속 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층 화장실이 수리 중이라 경비원분의 눈치를 살피며 몰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아무 버튼이나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누른 버튼은 8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8층을 향해 올라갔고 8층에 멈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축 건물이라곤 해도 분주하게 사람이 오가던 1층 로비와는 상반되게 어두컴컴한 정막이 감도는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뭐지? 아직 입주가 안 된 층인가? 전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화장실은 열려있겠지 하며 내렸습니다. 그나마 엘리베이터 불빛에 의지해서 조금이나마 확보되었던 시야는 엘리베이터가 닫힘과 동시에 암흑으로 바뀌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초록색 비상구 안내 불빛과 휴대폰 라이트에 의지해 화장실로 보이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화장실은 열려 있었고 신축 건물답게 화장실 조명은 센서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부터 느꼈지만 마치 건물 전체 에어컨을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내부가 시원하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워낙 더운 곳에 있다가 와서 그렇겠지 생각했지만 그런 것 치고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은 카페 마냥 추웠습니다. 어쨌든 볼일을 보고 땀이 완전히 식고 휴대폰을 보니 면접 시간까지 한 30분가량 남았더군요. 물론 화장실이었지만 사람도 없고 서늘한 게 잘 됐다 싶어서 세 번째 화장실 끝칸에 좌변기 덮개를 내리고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가량이 지나고 갑자기 누군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칸부터 뭔가 부스럭 소리를 내며 마치 공중화장실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휴지통을 비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 화장실은 아예 휴지통이 없었고 사람이 없으니 휴지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기분이 찝찝하더군요. 그 소리와 인기척에 저도 모르게 모든 신경을 집중시켰습니다. 급기야 소리는 제 옆 칸을 지나서 제가 들어있던 세 번째 칸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좀 둔탁하다 싶을 정도로 잠긴 제 칸의 문을 바깥쪽에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부숴버릴 듯이 심하게 계속 두드렸습니다. 전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무서운 마음에 여기 사람이 있어요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 정체불명의 두드림에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이내 그 쿵쾅거림은 멈췄습니다. 전 일단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정말 건물과는 다르게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청소도구를 들고 그 자리에서 저를 빤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미동도 없이 절 매서운 눈매로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볼 일이 급해서요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죄지은 사람 마냥 도망치듯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전 당연히 이 건물 청소 아주머니로 생각했고 바쁜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해서 얼른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두워서 못 봤는지 착각했는지 몰라도 엘리베이터 입구 벽면 위에 15층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분명 8층을 눌렀고 멈춘 곳도 8층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 소름 끼쳐서 다시 화장실로 조심스레 가보니 화장실 문은 당연하다는 듯 잠겨있고 방금 전까지 제가 겪은 일이 꿈꾼 것 마냥 뒤죽박죽 되어버렸더군요. 그 어두운 곳에서 드는 생각은 무서운 뿐이었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비상구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15층 높이를 전력 질주로 내려와 1층 로비에 도착한 뒤 숨을 헐떡였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한 뒤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까 본 그대로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했고 저는 그리고 건물 내벽 게시판에 붙은 게시물을 보고 말았습니다. 건물 전층 화장실 보수공사 실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용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모든 층의 화장실이 임시 폐쇄 조치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경비원 아저씨께 청소 아주머니에 대해서 살짝 여쭤보니 경비 아저씨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건물의 화장실이 다 공사 중이라 청소 아주머니 출근 안 해요.